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 롤스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번역 그 책 이름으로 300만 부 이상이나 팔린 마이클 샌들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세기 그 말엽부터 전 세계에 정의에 관한 그 논의를 부활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 이 부분 사상의 맥락, 정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 때 영어 문장, 독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정의란 무엇인가? 자, 여기 정의에 대해서 존 롤스가 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존 롤스는 이 시꺼먼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어떤 신체적 특성, 어떤 인종적 특성, 이거 전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의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균등한 저울이 나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정의의 원칙을 정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은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chosen behind a veil of igno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관한 원칙들, 정의의 원칙들은 선택된다.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장막, 이 베일은 뭘 가리는 거죠.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의의 원칙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되고 있지 않죠. 결국 이 존 롤스가 하고 싶은 말은 선택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 are chosen이 should be chosen, 이러한 당위적 설명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사실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도대체 무지의 장막, 이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의 베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 사고를 전개하면서 논리적으로 계속 추론해 나가는 그러한 실험, 이런 걸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생각 실험, 일종의 생각 실험인 거죠. 이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정의론이라고 하는 이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거기에 반문을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굳힌 또 훌륭한 철학자가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버드에서 명강을 펼치신 분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죠. 그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분이죠. 그러나 사실 그분의 이론의 원조는 바로 이 존 롤스라는 것, 이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롤스의 이 부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론적으로 뭔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의 하면은 사람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 정의, 우리가 한자로 쓸 때 바를 정자에다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just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독일말로는 gerechtigkeit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시시비비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한자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복지에서 공무를 징수하는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점점 변해서 똑바른 것, 올바른 것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던 거죠. 그 의라고 할 때 그 오를 의자, 한자, 그것은 이제 양을 잡아서 신에게 희생물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고, 그처럼 어떤 신뢰와 의리, 즉 신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중국에서 정의라는 말이 정치적 정당성, 종교적 관행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수거가 됐던 거죠.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도리, 윤리적 의미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 옮겨가면은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신이 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의 원래 뜻은 그 뭐라고 할까요?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있습니다. 디케, D-I-K-E, 그 디케, 다이크라고도 읽습니다만 그 디케인데, 그 디케는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저울을, 한쪽에는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신의 모습이 바로 디케인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그 추상명사가 쓰였던 예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28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헤시오도스가 쓴 유명한 그 글이 있습니다. 노동과 나날, 또는 이걸 업무와 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헤시오도스가 인간에게는 제우스가 정의를 내린 이것보다 나은 선은 없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보다 나은 선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정의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을 주장한 헤시오도스였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 사회 변동이 빈번해지자 자기네 나라만의 정의를 절대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자꾸 상대적인 가치로 변해갑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죠. 그 소피스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 바로 소피스트에 항의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 들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플라톤이 주장한 국가의 정의, 국가의 정의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통치자 또는 지배자, 그리고 군인계급, 그 다음에 일반 상공 시민계급, 그 산업공상에서 그 상공 시민계급, 이들이 지배자는 지배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물론 지배자와 군인을 합쳐서 수호자 계급이라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상공 시민,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답게 각자가 각각의 업무에 힘쓰고, 거기에 그 지배자 계급은 지혜를 불어넣고, 그 군인 계급은 용기를 불어넣고, 일반 시민 계급은 절제를 불어넣으면은 이와 같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각각의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지배자, 군인,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그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실현된 조화로운 상태, 이게 사회적으로 실현되면 이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개념이었다기보다는 플라톤이 바라본 정의의 개념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이었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배자, 군인, 일반 시민이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각각 지혜의 덕과 용기의 덕과 절제의 덕이 발현된 조화로운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정의다. 이렇게 플라톤이 정의를 내리고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계승해서 정의는 국가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간들의 유대관계, 인간들의 유대,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인간들이 유대가 곧 정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의를 갖다가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정의, 일종의 준법 정신, 그 준법 행위, 그것을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평등 또는 균등 이런 거를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정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협의의 정의, 평등이나 균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 평등적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위나 재화를 개개인의 가치, 역량에 따라 분배하는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손해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그런 광정적 정의, 광정할 때 그 앞에 광자는 고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고치는 정의, 이런 광정적 정의, 배분적 정의와 광정적 정의가 있다고 논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니코마크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협의의 정의, 즉 배분적 정의와 광정적 정의, 이 두 가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본래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로마법의 계승이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협의의 정의 이론이.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갈고 닦여져서 정의라고 하는 게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자 하는 불변의 끊임없는 의지이다라고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 고정적으로 정의에 대한 딱 정식이, definition이 정리가 됐던 거죠. 이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탐구는 일단락 지어집니다. 즉 동일한 사람 간에는 평등하게 대우를 한다. 동일하지 않은 사람 간에는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차등성이 있게 이렇게 다루되 개개인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는 행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양에서는 한쪽에 저울, 한쪽에 검을 손에 잡고 눈을 가린 여신상, 디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디케가 바로 정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을 적정히 균형을 잡아서 확립하는 것,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 또 하나는 그 정당하지 못한 차별을 없애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준해서 이 존 롤스도 사고를 전개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균형이나 차별의 제거를 그럼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균형의 적정성, 차별의 근거, 유무 판단,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근대 정치 사상에 이르면은 이러한 물음에 단순 명쾌하게 답을 내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러미 벤덤이었죠. 그리고 그의 제작격인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 벤덤은 바로 공리주의자로서, 이때 공리주의할 때 공리주의는 효용을 추구하는, 쾌락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 최대 다수가, 가능한 한 최대 다수가 최대한 행복하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복이나 쾌락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듯이 행복의 양이 더 많으면 어느 정도의 불쾌, 즉 악,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물론 밀은 이걸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긴 했습니다만 이 공리주의가 유행을 하다가 19세기 말이 되면은 효용이라는 utility,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그 공리는 효용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 공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용주의를 갖다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효용이라는 말이 이러한 정치학이나 철학책 이런 쪽에 있던 내용이 경제학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utility라는 말을.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은 특정 재화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힘 이런 뜻인데 이 효용 개념이 근대 경제학에 완전히 채용이 되어서 경제학에서 엄밀하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용어를 빼앗겨버린 이러한 정치학에서는 그에 반비례하여 경제학에서 효용의 개념이 엄밀하게 측정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오히려 효용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성을 넘나들던 그 다음에 도덕의 문제를 넘나들던 뭐 쾌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점점 축소되면서 결국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도 그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어떤 척도로서 역할을 다하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그 리차드 머빈 헤어라는 사람하고 존 하션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해서 공리주의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을 대신하는 정의의 원리를 제출하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공리주의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효용을 다했다. 그 공리주의는 저리 가고 공리주의 대신 새로운 정의의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로 이 존 롤스가 그때 바로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정의론. 이 책이 간행되면서 영어권에서 도덕 철학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자유, 평등, 복지라는 현대사회의 중요 문제들과 관련해서 부상한 중요한 테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쟁점은 보편적인 정의와 개별적인 정의 이런 게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 가능성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영역의 다원성, 그 다문화된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복합적 평등의 구상이 가능한가. 이 마이클 왈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뭔가를 청구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쉬클라 등이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의 이론이 전개돼서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쓰여진 것이고 이 존 롤스의 이 정의론에 반박을 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이어지는 것이죠.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의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 이 사상적 맥락에서 연구 분야를 보면은 political philosophy, 정치 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 철학. 자,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닌 거죠. 정치 철학은 사회 영역에 도덕 철학에서 파생한 다양한 윤리적 개념을 적용해서 어떤 정부와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과연 정의롭고 공평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다루는 주제는 사회, 정부 혹은 다양한 기관들이 얼마나 공정한지 이런 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학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정치학은 주로 헌법에 대한 문제, 투표 문제, 권력 분배 문제, 권력 균형 문제, 사법심사, 즉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정치 철학은 좋은 사회적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만 하는가, 어떤 가치를 사회가 우선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 권력의 속성, 시민, 국가, 정부, 법, 자유, 평등, 공정함, 공정성 이런 개념을 분석하고 나가는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쭉 보면은 그 고대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정치 철학적인 논의가. 그래서 금권 정치, 어떤 포악한 정치인 독재정이나 학정,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주정, 그 다음에 과두정, 이런 것을 갖다가 다루게 되죠. 그리고 중세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국가의 자비와 정의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한참 뒤를 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연법. 자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의 절대적인 명령으로서의 의무, 신법,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이 내린 절대적인 명령으로서의 의무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인간을 갖다가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한 어떤 세속법, 인간의 법, 이런 거를 구분을 하죠. 자연법, 신법, 인법, 이런 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성을 띈 그런 개념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우리가 마키아벨리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키아벨리와 토마스 홉스로 대표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 토마스 홉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어떤 정치적 실용성,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결과, 그 결과주의적인 정치를 통해서 보다 안정되고 보다 강력한 부국 강병을 이룬 그런 권력 국가, 이런 거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정치학의 시작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몽주의 시기에 이르면서 이제 존 노크, 샤를 몽테스큐에, 장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은 인간이 어떠한 권리나 어떤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선의 국가 형태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약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가 따로 정부 따로, 국가와 정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그 이후에 근대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하고 칼 막스가 이제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내놓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그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파시즘, 자본주의 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뭐 전체주의, 민주주의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필두로 해서 정의에 관한 개념을 다루기 위해 뭐 여기서 지금 책에 나오는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이런 사고 실험이 제기되고, 이 이후에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리버테어리언에 가까운, 그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이론을 로버트 노직이라는 학자가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점점점 논의가 가속화됩니다. 즉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반박을 가한 책이 로버트 노직의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물론 이 책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존 노크의 이론을 이어받은 거죠. 존 노크의 어떤 통치론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학자인 아마티아 센 혹은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 등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자유, 정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평등, 공정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역시 더불어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 철학적인 태제입니다. 이 정치 철학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접근 방식, 여기 Social Contract Theory, 사회계약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약 이론. 이 사회계약 이론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개를 살펴보았는데, 그걸 한 4분 내외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ocial Contract, 어떤 정치사회 또는 국가의 성립을 그 기본 단위로 하는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그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의 기원을 사회계약에서 찾는 이론, 이런 것은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라는 고전 계약론의 전통은 역시 17, 18세기 거기에서 그로티우스, 휴고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국제법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휴고 그로티우스, 이 사람이 거의 어떤 뭐라고 할까, 최초로 이론을 정교하게 만들고 그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 전부양도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 푸펜드로프, 이 사람도 사회계약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노크, 사회계약 이론, 일부만 양도한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 국가에 머물러야 된다.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일반의지를 이론을 전개했던 좀 과격하고 혁명적 이론을 수반하는 장자크 루소의 이론, 그리고 그 루소의 책을 읽고 감명 깊게 또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하는 이마누엘 칸트 등에 의해서 쭉 어떤 고전적 계약 이론이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대 어떤 사회계약론은 신분제를 전제로 해서 지배 복종 관계를 이론상 일단 해체해버립니다. 근대 사회계약론은 신분제 근간 지배 복종 관계가 있으면은 사회계약 이론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다 해체시켜버리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 어떤 휴먼 네이처, 이것을 개인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했던 개인이 가져오는 어떤 자연 상태를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고유한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가 있었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해서 확정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상호의 주체적 의지 행위에 따라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지배복종의 정통성의 근거를 갖다가 바로 개인 상호 간의 주체적 의지적 행위에서 찾는 거죠. 그런 사회계약에서 국가와 시민 간의 지배복종의 정통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정치사회의 구성 원리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장보댕이 국가의 구성 요소를 가족에다 두고 주권론을 전개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게 사회 계약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홉스라는 인물은 자연 상태는 자연권이 전쟁에 대한 자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하다, 그리고 이렇게 야만스럽다라고 봤던 홉스의 입장에서 결국 이러한 어떤 야만성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보존은 상호 간의 살육,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호 살육의 평등성이라는 모순을 그대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권을 너도 포기해라. 자연권에 있어서의 상호 살육 가능성에 대한 권리를 너도 포기해라. 나도 포기할게. 이러면서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인과 동시에 제3자를 내세우게 됩니다. 제3자. 그게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괴물인데 그 제3자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를 몽땅 갖다 바치는, 그래서 줄 숫자를 써서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수권행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그럼 이 제3의 인격을 갖는 자, 즉 국가라고 하는 리바이어던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그 계약에 참여한 전원의 대리인으로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일의 인격,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국가 인격을 주권자라고 하고,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의 이 국가가, 즉 이 주권자이자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인 주권자와 신민의 관계는 계약이 적어도 딱 한 번은 전원일치되는 성격을 지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주권자의 행위가 전원의 공통의 평화와 안전을 지상 목적으로 하는 이상 결국 신민의 어떤 공적인 이의 신청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근거를 이 계약에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권자에게 절대 무제한의 권력을 갖다가 양도해 버리는 거죠. 결국 절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국가의 그 통치를 받는 시민들이 공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의 신청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왕정이랑 마저 떨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강력한 그러한 주권 사상이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존 노크는 일단 어떤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정치 사회를 구성하고, 자연상태 인간이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정치 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으로 공동사회의 그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계약은, 존 노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홉스의 경우와 같이 자연권의 전면적 포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도되는 것은 자연법,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연법, 자연상태에서 존재했던 자연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 그리고 그 집행의 권력, 이걸 누가 해석하고 누가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는 겁니다. 로크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어떤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그에 따라서 권리를 그러한 국가에게 양도할 때 일부만 양도해도 되는, 일부 양도에 의한 그러한 존 노크의 사회계약 이론에 의해서는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 이런 것만 인정되는 겁니다. 국가에게. 입법권, 입법부, 집행권, 여기 사법을 포함하는 집행, 이거 결국 이제 행정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외교에 관한 연합권, 이런 것만 인정하고 당연히 입법권이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영국식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리하여 이렇게 국가에게 인민들이 믿고 맡기는 것,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믿고 맡긴, 즉 신탁에 의한, 인민들이 신탁한 것에 의한 인민들의 신탁을 받고 통치하는 국가의 신탁 통치는 개인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사회 설립의 목적이다라고 한정시킴으로 인해서 홉스처럼 권력이 무제한으로 치닫는 걸 딱 막게 되는 겁니다. 즉 권력의 무제한, 절대화를 억제하는 적극적 논리가 아주 기본 이론서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론에 더 딱 들어맞는 이론이 로크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통치행위가 신탁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국가에게 믿고 맡긴 신탁의 철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인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혁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로크의 이론에 의해서 저항권과 혁명권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그대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민주권론을 도출합니다. 루소는 인민주권론. 주권은 인민이 갖는 것이다. 국가가 갖는 게 아니고 주권은 인민이 갖는 것이다. 왕이 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민주권론을 도출하면서 혁명의 이론 무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인과 자연상태를 상정합니다. 평화로운 상태. 자연인은 야만인도 아니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도 아니고 사악하지도 않다. 평화롭고 아주 온화하고 선의적이다. 이러한 자연인과 자연상태를 성장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종대의 자연법, 그 다음 어떤 문명사회 이론, 이런 걸 다 비판하면서 불평등의 기원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결합 방법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연상태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은 각 구성원의 신체, 재산, 이런 거를 공동의 힘으로 동원해서 공동의 힘으로 방위하고 보호하는 결합 형식인 겁니다. 이것은 사회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일체의 권리와 자기 자신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 공동체 전체,
이 결합한 전원은 일반 의사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개인, 인민은 그 개인의 자격도 있지만 공적인 성격으로서 일반 의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격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 수동적으로는 국가, 능동적으로는 주권자, 집합적으로는 인민. 결국 이제 그 굉장히 수동적으로 볼 때는 국가를 이루는 거고요. 그 인민의 모임이, 인민의 어떤 단체가, 그리고 능동적으로는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공적인 인격이요. 일반 의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적인 인격의 집합이,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주권에 참여할 때는 공민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의 법률에는 복종해야 되니까 그 복종 자격 피치자의 입장에서는 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특수 의사 집단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루소는 기피했죠. 그래서 특수 의사나 특수 의사 집단의 통합으로서의 어떤 일반 의지가 아닌 전체 의사, 이런 것은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특수한 욕망, 그러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보고, 그런 것과 관계하는 어떤 일종의 다수결, 기존에 존재했던 대표제, 뭐 정당, 대의정치, 이런 것은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 일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정이 됩니다. 문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문명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개별적 특수계급을 옹호하는 특수의사, 이런 것과 철저히 투쟁을 해서 필연적 귀결로서 자유에 대한 어떤 일반 의사, 이런 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의지를 되게 절대적으로 강조하게 되죠. 루소를 숭배하는 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로베스피에르, 이 공포정치 사상에서 루소의 사상이 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서 사상적 실험이 기도되었는데, 그게 독재정치에 대한 독재정치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 이론은 개인 간의 어떤 상호계약의 권력의 정통성의 근거를 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 원리의 탐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계약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고전적 계약론에 대한 재검토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 상황에서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이 미친 영향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존 롤스 이전에 사회계약 이론이 잠잠해졌다가 존 롤스 이후에 사회계약론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 고티에, 드보킨, 노직 등 이러한 이론가들도 합세해서, 그리고 또 이 어떤 고전적 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 등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제가 사회계약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다루었던 철학적, 정치적 사상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에 기원전 380년에 플라톤이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회, 정당한 사회, 정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올바른 사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걸 논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앞부분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끝나지만 이게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국가론에 보면 이제 글라우콘하고 아데이만토스의 설명과 연설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의롭지 못한 일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죠.
어떤 힘의 논리에 따르는 한 정의롭지 못한 게 오히려 정의를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결국 이 정의보다는 부정의, 비리, 불의 이런 게 탐욕을 더 쉽게 채워주기 때문에 또 현실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인간의 탐욕 앞에 물들기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정의를 옹호해야 할 부담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가는 책, 그게 바로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장정이 오늘날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론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51년에 토마스 홉스가 Theory of Social Contract, 사회계약 이론을 내놓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계약 이론은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사악하고 투쟁을 일삼는 야만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만인의 상호 파괴, 상호 살육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국가를 계약을 통해 만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자유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민의 권리 전부를 국가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 리바이어든이라는 국가는 바로 굉장히 강력한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에서는 최소한의 저항권, 혁명권, 국가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권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리바이어든이라는 그 책. 그 다음에 1689년에 존 노크가 홉스의 이론을 갖다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게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여기 원래 정부에 관한, 이게 통치에 관한 두 가지 이론. 요즘에 뭐 시민정부의 두 가지 통치 이론, 줄여서 통치론.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박사 논문에 보니까 그냥 통치론, 이렇게 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여기 원래 two treatises인데, 여기 통치에 관한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논문 중에 first treatise와 the second treatise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논문이라는 의미로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이라는 책에서 홉스의 이론을 존 루크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존 루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고, 그리고 인민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 자유, 재산권, 특히 황당한 게 재산권 얘기를 합니다. 즉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소비라고 하는 원시 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소유 개념이 아니라 원시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있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는 데 그치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최소 국가 이론, 자유방임주의 국가 이론, 이런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존 노크의 이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애덤 스미드의 시장경제 이론하고 맞물려서 자본주의를 또 이렇게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1762년에 장 자크 루소, 1289년이고요. 한 7, 80년 뒤죠. 그렇죠. 한 80년 뒤에, 7, 80년 뒤에, 한 75년 정도 뒤에 장 자크 루소라는 인물이 소셜 컨트랙트, 사회계약 이론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민주권론, 어떤 혁명적인 이론을 내놓는 거죠. 그의 견해는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혁명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도 루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의지라는 개념이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또 좋게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직접 민주정치에 걸맞는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어떤 대의제 민주정치를 보완할 만한 참신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약 이론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 이론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사회계약 이론을 갖다가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 이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이 누굽니까? 이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정의론의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존 롤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1974년에 라버트 노직이라는 이 학자가 존 롤스를 비판합니다. 존 롤스의 original position, 원초적 입장. 도대체 이 원초적 입장이 뭐냐?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 현대사회에서 이게 비판을 하는 거니까 이 색깔로 할게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쓴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게 된 책, 바로 애노키,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이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을 써서 반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당연히 그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을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주의자, 특히 자유지상주의자, 우파나 극우파들은 로버트 노직의 이론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노직의 이론보다 책을 나중에 틈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존 롤스의 논의가 결코 깊이가 얕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존 롤스가 이런 걸 몰라서 이 로버트 노직이라는 학자한테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론을 전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존 롤스도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그나마 이 자본주의를 죽이긴 싫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회주의 사상 일부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가 이 정신적인 건강함 그리고 제도적인 건강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갈 때 자유주의 우파나 자유지상주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당연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로버트 노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롤스가 이런 책을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기가 막혀서 다시 이제 이분이 자기 자신의 견해를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쓴 책이 바로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의의 이론은 공평, 공정성, 공평함,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에 대한 공평으로서의 정의, 재진술. 처음에는 정의론을 쓰셨다가 나중에는 공평으로서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책을 갖다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이 로버트 노직의 이 어떤 극우적인 이런 발상에 대해서 적절히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리고 존 롤스의 이론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공리주의도 아니고 칸트의 동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지상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뭉뚱그리면서 마이클 샌들이 자신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어떤 평화와 복지, 기타 등등 나아갈 바 올바른 그런 사회를 그리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면서 마이클 샌들이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도
제가 이 존 롤스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이제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We all want to further our own interest.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이득을 증진시키기를 원한다. Further, better, promote, advance, develop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to do this we need to work together.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협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협동. 자, 협동. 이것이 인류가 살 길이다. This requires rules. 근데 협동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규율을 필요로 한다. 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룰이 뭐냐? 그래서 결국 이 룰은 rules that are fair and just. 공평하고 정당한 규율은 어떤 규율이 공평하고 정당하려면 이 규율들은 apply equally to all.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어떤 사회적인 특수 신분층, 사회적인 신분계층을 무시한 채 빈부, 인종, 남녀, 노소, 어떤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이런 모든 사회적 신분을 갖다 무시하면서 완전히 철폐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은 여기 보세요. 제대로 써놨죠. 여기는 should be 마땅히 선택되어져야 한다. 바로 무지의 베일. 우리가 어떤 신분에 처할지, 어떤 경제적 상황,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문화적 상황, 어떠한 그 사회적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평하게 도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이 센 자유주의자들은 싫어하겠죠. 이 존 롤스의 이론이 보시면 in his book A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first published in 1971 이때 1970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political philosopher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가 주장을 합니다. A re-evaluation of justice 정의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 를 해보자. 정의론에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In terms of what he calls justice as fairness 즉 공평함으로서의 정의라고 그가 부르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른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한번 재평가해보자 라고 존 롤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적 접근 방식은 tradition, 전통에 소속됩니다. fall into는 뭐뭐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몸무에 분류되다, 몸무에 소속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belong to 뭐 이런 거. 결국 그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전통에 속합니다. known as social contract theory, 이른바 사회계약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방식, 사회계약 이론과 연결이 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계약 이론은 rule of law, 법의 지배를 갖다가 a form of contract, 일종의 계약 형식으로 바라봅니다. 그것도 individuals enter into, 이 개인들이 접하게 되는, 개인들이 체결하게 되는 일종의 계약 형태, 이게 사회계약 이론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yields benefit, 그것, 여기서 이트는 문맥상 사회계약 이론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계약 이론이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that exceed what they can attain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attain,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이런 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뭉치면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고립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계약을 통해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롤스의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한 롤스의 해석은 involves a thought experiment, 일종의 생각실험, 사고실험과 관련이 있다. 생각실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 사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실험인 것입니다. 그 사고실험에서 인민들은 are made ignorant of their place in society. 인민들은 made ignorant,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자기들이 처한 위치를, 사회 속에서의 자신들의 처한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인민들은 people are made, 그리고 people are placed, 인민들은 놓여지게 된다. What it calls, 소위 이른바 original position, 원초적 입장, 즉 자연상태의 그 원초적 입장,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원초적 입장. 그리고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또 social contract, 그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From this, rules establishes principles of justice on which he claims all rational beings should agree. 이것을 통해, 이 사회계약을 통해 롤스는 확립합니다. 원칙, 정의의 원칙을.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이성적 존재라면, 이성을 가진 존재, 특히 인간들이라면 마땅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동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정의의 원칙을 갖다가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기본 바탕, 배경은, 전제 조건은 무지의 배일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계약을 색다르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원초적 입장은 무엇인가? Imagine that a group of strangers is marooned on a desert island. 상상을 해봅시다. 사고실험, 생각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maroon, 일종의 표류, 어떤 홍수 따위로 떠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고립되게 됩니다. desert island. 데절트는 사막, 섬. 이 desert island는 일종의 열대지방에 있는 무인도를 말합니다. 보통 열대지방의 무인도. 어떤 열대지방의 무인도, 그런 섬으로 표류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생각에 이어서 다음 생각을 전개해 봅시다. After giving up hope of being rescued,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어질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구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그들이 decide to start a new society from scratch. 그들이 새로운 사회를 태동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표류가 돼서 구원의 희망은 없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From scratch, 처음 밑바닥부터 박박 긁는 거, 그러니까 무에서 맨 처음서부터 관용적인 수고죠. 이랬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가정을 통해서 each of the survivors, 각각의 생존자들은 want to further their own interest, 자기들 자신의 관심사들을 갖다가 further, 더 심화시키다, 관철시키다,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득들을 갖다가 더 이렇게 한층 더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자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They can only do so.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방법은 working together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통해서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sees,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In other words, 즉 by forming a social contract, 바로 사회 계약을 체결함을 통해서만. The question is, 그럼 여기서 문제는 how do they go, 어떻게 그들이 go about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justice, 어떻게 그들이 확립하는 경지에 이르를 것인가. 즉 the principles of justice, 정의의 원칙들을 어떻게 해야 확립하기에 이를 것인가. 두 번째 질문, what rules do they lay down, 어떤 규칙들을 그들이 설정해야 하는가, 어떤 규칙들을 그들이 확립하는가, 어떤 규칙들을 갖다 그들이 어떤 규칙들을 그들이 설정하는가. 그리고 they are interested in a truly rational and impartial justice. 만약 그들이 그 사회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성적이고 편파적이지 아니한 공정한, 이성적이고 공정한 정의를 세우는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there are countless rules, 무수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They have to be discounted, 당장 파기되어져야 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discount, 무시하다.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는 걸 discount라고 합니다. 즉 즉각적으로 고려사항에서 제외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건 빼야 될 것부터 이렇게 제외를 시켜나가자는 겁니다. 예컨대 the rule, if your name is John, you must always eat last. 만약 이런 규칙, 당신의 이름이 만약 존이라면 당신은 항상 맨 나중에 식사를 해야만 한다 라는 이런 황당한 규칙, 이러한 것은 neither rational nor impartial, 결코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한 공정하지도 편파성이 없지도 않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밥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라는 사람, 그러한 이론이 설령 당신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신의 이름이 공교롭게 존이고, 당신의 이름이 존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공교롭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되게 황당하죠. 자신의 이름이 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폐기되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난 내 이름 존이고 그와 같은 규칙 난 환영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 먹는다는 것은,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이고 그게 공평하게 그런 먹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partial,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고 irrational,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갖게 되죠. 이런 특이한 사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이 such position, 그럼 그와 같은 입장이, 룰스가 말하기를 그와 같은 입장, 즉 그와 같은 입장 속에서 what we need to do,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다름 아닌 cast the veil of ignorance, 바로 무지의 베일을 치는 것입니다. Over all the facts of our lives,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사실들 전반에 걸쳐 바로 무지의 베일을 갖다가 던져놓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은 what we need to do, 이런 게 이렇게 앞으로 주어를 차지하면요, 원래 여기 to cast나 casting 혹은 cast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일종의 강조 형태인 거예요. 이걸 split emphasis, 분리 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무지의 베일을 치기만 하면 된다.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에 가까워요. have only to를 써가지고 we have only to cast the veil of ignorance, 이게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전반에 대해서 무지의 배를 치는 일이다. 무지의 배일. 예컨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전혀 모르기. 그리고 나서 what kind of rules it would be best for us to live by.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물음표 상태, 모르는 상태에 두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cast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sk 묻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봐라. What kind of rules,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규율이 최고로 적합할까? 우리가 기준적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이걸 반문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배를 쳐놓고서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어떤 규율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룰스가 던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유일한 규율들 could rationally be agreed on by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rationally, 이성적으로 동의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규율들. 이 규율들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마땅히 동의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규율들은 다름 아닌 ones that genuinely honor impartiality and do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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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규율들은 뭐냐면은 여기 당연히 이 ones는 rules를 대명사로 받은 것입니다. 복수를 단수일 때 이렇게 one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rules 다음과 같은 규율들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율들은 즉 genuinely 진정으로 impartiality 비편파성 불편부당함 즉 공정성 누군가에게 치우치지 않음 공정성을 갖다가 참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규율 그리고 don't for example 예를 들면 don't take race 인종 계급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 신조, 종교적 신조, 어떤 선천적인 재능, 누구는 뭐 기술을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이런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disability 장애 이런 거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 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 이러한 규율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정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if I don't know 내가 만약 모른다면 what my place in society will be 나의 입장, 사회에서 내가 처한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만약 모른다면 이성적인 self-interest 이성적인 합리적인 자기 이득이란 이성적인 합리적인 자기 이득이 compelled 어떤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 욕구, 이성적인 사리사욕, 욕구가, 사리사욕이 바로 나로 하여금 vote for a world in which everyone is treated fairly. 내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위해서 투표, 지지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그 개인의 욕망, 어떤 사리사욕이 나로 하여금 강요를 한다. 지지 투표를 하도록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 즉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에 대하여 지지 투표를 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뭔가를 잘 따지는 용의 주도한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Rationality versus charity. 그러면은 rationality 어떤 합리성, 이성적인 어떤 합리성 대 charity, 자비, 합리성 대 자비심을 말하는 거죠. 동정심, 자비심.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 rules, this is not a story about how justice has actually arisen in the world. 중요한 것은 note,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다. 룰스의 입장에서 this is not a story, 지금까지 말한
사회 계약 이론, 무지의 배일,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 정의, 이런 것은 단지 not a story about 정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나, 세계에서 정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 reason,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정의에 대한 역사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존 롤스는 우리에게 a way of testing our theory of justic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존 롤스는. 그때 이 정의의 이론을 검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기준이 unimpartial benchmark, 하나의 비편파적인 그런 벤치마크, 척도, 공정한 척도에 대하여 공정한 하나의 척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리 현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이걸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존 롤스가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이론을 주장하게 된 동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they fail, 여기 they fail to measure up, 이때 they가 뭘까요? they는 위에서 복수명사니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론들을 갖다 they로 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법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정의 이론들이 measure up, 기대까지 부응하지 못하면, measure u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기대에 딱 들어맞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는 바로 it is our reason,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단순히 simply our charity,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정심이나 자비심, 이런 거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작용이 has failed, 바로 실패했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강조 구문이죠. has failed 한 것은 바로 비단 우리의 자비심, 이런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성 능력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 존 롤스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정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성 능력이 함께 잘 작동이 돼야 우리가 이 정의의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이 커서 전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이 있는데, 자, 왼손에 칼을 들었죠? 칼, 그 다음에 오른손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가렸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즉, The representation of justice, 정의의 상징, as a blindfolded, 눈을 가린 여성, with a set of scales, 한 세트의 저울을 가진, 눈을 가린 숙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정의의 상징, 정의의 표상, 디케입니다. 이게 디케. 이 디케의 모습은 expresses,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The idea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법률 위에 있지 않다. 법을 어긴 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공평하게 잘한 것, 못한 것, 법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의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 거죠. 1심, 2심, 3심. 그래서 잘못됐으면 용서 없이 칼로 후려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후려칠 때 남자 여자 안 따집니다. 신분의 고하 안 따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분의 고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요즘 사법부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거나 자신들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종의 비슷한 계급에 속하면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저절로 죄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민간인들이 말하는 이론이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썩은 사회인 거죠. 그런 걸 바꿔가고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특권을 폐지하는 사회, 그게 진정한 민주사회인 거죠. 공평한 사회, 기회가 모두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Lady Justice, 바로 정의의 여신, 즉 정의의 여신을 우리가 디케라고 한다고. 디케는 blind,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impartial,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punishment, 이 칼날은 처벌을 가리키는데 이 처벌은 it's the same for all, 모두에게 공평한, 모두에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scales, 이 저울, 이 정의의 저울은 표상, 정의의 저울은 나타냅니다. equality, 평등. 누구에게나 법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잘하고 못하고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따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존 롤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존 롤스가 이렇게 생기셨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존 롤스는 21년 태생, 메릴랜드 USA. 그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그 태평양전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전쟁 속에서 그는 바로 히로시마의 참상, 히로시마의 어떤 루인즈, 파괴된 폐허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return to studying philosophy, 철학을 공부하는 쪽으로, 철학 공부 쪽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50년에 받고, 롤스는 보다 심도 있는 공부에 착수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이사야 벌린, 그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return US,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코넬과 MIT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다음에 그는 다시 하버드로 옮겨가서 거기에서는 그는 정의론을 저술했습니다. 한편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 그는 다시 그 up and coming,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즉 이거는 active and progressive, 굉장히 활동적인, 진취적인 그러한 철학가들, 토마스 나겔, 마르타 누스바움, 이와 같은 철학자들 갖다가 가르쳐서 양상해냅니다.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냅니다. 그리고 1995년에 롤스는 the first of several strokes, 어떤 몇 번의 뇌일혈, 어떤 이렇게 발작 같은 거, 뇌졸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몇 차례 뇌졸중 중에 첫 번째를 갖다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했고 결국 2022년에 작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은 71년의 정의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겁니다. 이 자유주의가 더 멋지게 가기 위해서 정의의 이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people's, the law people's, 이거는 여러 민족들에 해당하는 법, 이걸 만민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민족법, 다문화법, 이렇게 되는 거죠. people 하면은 사람들이고 people's 하면은 민족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ectures on history of moral philosophy, 도덕 철학사에 관한 강론, 그 다음에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재진술, 어떤 그러한 개정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여기 이 철학 파트에서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D.K. 킨더슬리사에서 나온 정의라,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죠. The Philosophy Book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Simply Explained Big Ideas, 이게 이렇게 나온 책인데 그걸 구하셔서 29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철학 파트에서는 존 롤스를 간단히 다뤘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측면에서 존 롤스를 2부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한 번 더 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